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선진국 덴마크가 30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와 무기를 팔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흔한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앞에 대기 중인 나라만 16개국이라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불과 2년 전 한국 업체가 미팅을 요청했을 때 덴마크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담당자가 나오지 않았고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깔봤던 나라가 지금은 애원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는 유럽 최강 전력을 갖췄고 한국을 무시한 덴마크는 빈손으로 떨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 앞에서 한쪽은 손을 잡았고 한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년 뒤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국방부 조달청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군수품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였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일입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 각국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 업체 자료는 고급 가죽 바인더에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 쪽 서류는 보안 봉투에 넣어져 왔더군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자료는 달랐어요. 얇은 종이 봉투에 담긴 서류 몇 장이 전부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부서장이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바로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부서장은 손을 내저으며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이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그쪽에서 좀처럼 깎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걸 보여줄 카드가요. 한국은 딱 그 용도였습니다. 진짜 계약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올려두면 협상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짓이었지요. 회의 중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사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전쟁 한 번 제대로 치러본 적 없는 나라 아니냐고요. 유럽 명품이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 물건을 쳐다보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검증된 파트너였고 정비시설도 갖춰져 있었으며 부품 수급도 안정적이었거든요. 한국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가격표를 비교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프랑스 제품은 한 대에 수십억 원이었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절반 가격이었지요. 너무 싼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부서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품질이 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거나 부품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어쨌든 그만한 값어치가 없으니까 싸게 파는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서류는 테이블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리하면서 그냥 서류함에 던져 넣었지요.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지만 대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에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업체에서 미팅 요청이 와 있었어요. 기술 설명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읽고 나서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럽에는 훌륭한 무기가 넘쳐나는데 왜 아시아까지 눈을 돌려야 하느냐는 거였지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방산 네트워크의 일원이니까요.
검증된 울타리 안에서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평화롭고 고요했지요. 러시아는 멀리 있었고 위협은 추상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천천히 최고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업체 관계자들이 로비에 와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늘은 일정이 꽉 차 있으니 돌려보내라고요. 사실 그날 오후는 비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차피 계약할 생각도 없는데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한참 뒤에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앞 광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지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3명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더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처마 밑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이제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 명은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고 다른 2명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들이 벌떡 일어서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못 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지나쳤지요. 등 뒤에서 그들이 다시 천천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군가 로비에 동양인들이 앉아 있던데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업체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동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참 끈질기다는 반응이었지요. 오후 회의가 있어서 다시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세조차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벌써 4-5시간째였지요. 서류 가방은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비서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명함이라도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더군요. 저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함은 이메일로 보내라고 굳이 거기서 기다릴 필요 없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함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형식적인 거절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날씨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지요. 그제야 그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서더군요. 비서실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현관문을 나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비에 젖은 옷깃, 무거워 보이는 발걸음이었지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담당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상된 결말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었어요. 아마 더 높은 직급을 데려온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똑같이 거절했어요. 일정이 없다고 공식 채널로 연락하라고 전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날도 로비를 지나칠 일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요. 마치 급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한가한 오후였지만 말입니다. 3번째 방문이 있었을 때 저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대로 계속 찾아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로비에 내려가니 그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었지만 제 명함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현재 다른 업체와 최종 단계에 있으며 추가 검토 계획은 없다고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 입찰 참여를 허용했느냐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금방 평정을 찾았습니다.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살펴봤으며 종합 검토 결과 다른 쪽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뿐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어요. 분노도 실망도 억울함도 아니었지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거절당한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늦었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면 될 텐데 괜히 여운을 남기려 한다고 생각했지요.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을 사람들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여러 번 퇴짜 맞고도 굴하지 않는 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건데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 측에서 보낸 최종 계약서 초안이 도착해 있었어요. 법무팀 검토를 거쳐 곧 서명할 예정이었지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는 깨끗하게 정리됐고 원하던 파트너와 원하던 조건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된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로비 앞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지요. 깔끔하게 정리된 풍경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퇴근길에 문득 그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공항으로 가고 있겠지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잠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금방 잊어버렸지요. 그날 저녁은 아내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고 한국은 틀린 선택지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던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 말이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계약 서명식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업체 부사장이 직접 덴마크까지 날아왔어요. 코펜하겐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렸지요. 격식을 제대로 갖춘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가 놓였어요. 법무팀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검토한 결과물이었지요. 양측 변호사들이 마지막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서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따로 준비한 행사였지요.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면 홍보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덴마크 국방력 대폭 강화, 검증된 파트너와 역대급 계약 성사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부서장은 커피를 직접 타다 주면서 수고했다고 했지요. 다들 대단한 성과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저도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활용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격을 상당히 깎았어요. 처음 이스라엘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지요. 그들이 왜 양보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선택지라는 게 허수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축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들러리 역할 톡톡히 해줬다면서요.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기분 좋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요.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따냈다고 했지요. 아내는 축하한다며 와인을 따라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지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본 건 며칠 뒤였어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였지요. 납기 조항을 자세히 보니 정확한 인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군요. 대략적인 기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내지 몇 년 사이라는 시기였어요. 법무팀에 물었지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담당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방산 계약에서는 흔한 일이라고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이라 구체적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을 만한 나라니까요. 중동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설마 문제가 생기겠냐고 안이하게 생각했지요. 얼마 뒤 이스라엘 측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첫 생산 일정이 조금 밀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지요. 걱정하지 말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고 곧 해결될 거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한두 달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국방부 보고서에도 경미한 지연이라고만 적어 올렸지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 라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 주문이 밀려 있어서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납기가 또 밀렸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반년이 됐어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지요.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상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책임감 있는 파트너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거였습니다. 동료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지요. 엄청난 물량이라고 하더군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첫 물량을 받았고 나머지도 빠르게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상황이 급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당장 물량이 필요했을 거예요. 품질보다 속도를 택한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신중하게 최고를 골랐으니까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할 시기였지요. 계약 진행 상황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실물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고민 끝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측이 계속 업데이트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업데이트마다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새해가 밝았어요. 국방장관이 전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계약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라고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오라는 거였지요. 이스라엘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데만 오래 걸렸어요. 그쪽에서 계속 바쁘다며 날짜를 미뤘거든요. 한참 뒤에야 겨우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좀 의아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거든요. 대규모 생산 시설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생산 라인을 살펴보니 우리 물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주문한 것들을 먼저 만들고 있더군요. 언제쯤 우리 거에 착수하느냐고 물었지요. 명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곧 시작할 거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실대로 적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질 테니까요. 생산 준비 중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실을 희석시킨 거였지요. 사무실에 복귀해서 상사에게 따로 보고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상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뉴스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소식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점점 그러기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들려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텔레비전을 켜는데 폴란드 관련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럽 안보 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지요. 화면에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고 그 위를 기갑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전차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의 날렵한 포신이 달려 있었지요. 측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제 전차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전차들은 대열을 맞춰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고 포탑은 정확하게 회전하며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지요. 속도도 빨랐어요. 결코 싸구려 같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폴란드가 지난 2년